이상하다. 예.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죠. 예, 예. 궁금해하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까지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 예. 이게 뭡니까?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러시아를. 러시아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렇죠? 예. 교수님도 이 러시아 문제로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하신 적 그렇게 많지 않죠? 많지는 않죠. 뭐 몇 번 있습니다. 몇 번. 예. 예. 미국은 맨날 불려가거든요. 그렇죠. 전문가도 예. 많지만. 예. 자, 지금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등 예.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러시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마침 푸틴 대통령이 사선에 성공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사람들이 높지가 않았던 게 러시아라서도 그렇지만 거기는 뭐 항상 푸틴이니까. 예. 예. 이번에도 사실상 하나만한 선거에 가깝지 않았습니까? 예, 뭐, 제가 학생들한테 제가 대학생 때 대통령이 푸틴이었는데 이번에 또 푸틴 대통령이 또 출마하셨다 그러니까 깜짝 학생들이 놀래더라고요. 몇 년째죠, 지금? 지금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했었고 또 4년을 쉬고 2012년에 3선을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하게 되면 이제 4선째가 됩니다. 18년째입니까? 권력 최정상에.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14년이고요. 네. 예, 중간에 한번 쉬었죠. 예, 총리로 이제 4년간 있었습니다. 총리로. 예, 예. 중간에 한번 쉬었던 게 이제 그 러시아 헌법에 따르면 3년이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3년이면 안 되지만 횟수는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10번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죠. 중간에 쉬면 물리적으로 네. 나이가 가능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년이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헌법 정신은 아마도 예. 2번만 해라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분은 한텀 쉬고, 예. 한텀 쉬고, 그래서 대통령이 푸틴의 대리 아니냐고 다들 생각했었죠, 그때도. 예, 메드베제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푸틴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총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바꾼 거죠. 예.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보면 약간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예, 러시아 좀 특수성이 좀 있고요. 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번 선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완전히 개표가 이루어지진 않았고 네. 한 70% 개표를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76% 정도 득표를 했습니다. 70%. 원래 목표가 한 70% 되는 거였죠.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그거보다 좀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 아마 투표율도 지난번보다 좀 높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앞서의 투표율도 제 기억으로는 대략 한 70% 정도 선으로 계속 이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70%대예요. 근데 국내 그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도 한 그 정도 나오죠. 예, 예. 지속적으로 그 정도 나오죠. 예. 이게 이제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수치거든요. 예, 예, 그렇죠.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70%를 유지한다는 게 또 예. 투표해도 또 70%고. 예, 그렇죠. 처음에 2000년에 대선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높은 득표를 얻지 못했고 그때는 50% 조금 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70% 그렇죠. 왔다 갔다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서방 그리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서방 언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에서 이상하다. 예.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죠. 예, 예. 궁금해하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까지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 예. 이게 뭡니까?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러시아를 공부하고 연구하신 분으로. 예, 장기 집권의 비결을 이제 조금 우리 그 요인들을 좀 나눠보면 첫 번째는 푸틴의 검증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검증된 리더십이라고 하면 뭔가 문제에 국면했을 때 잘 돌파한 것을 그렇죠.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예, 90년대 이제 그 소련 해체 이후에 이 초강대국 지위를 사실상 러시아가 잃고 그렇죠. 또 정치적 혼란 또 경제 위기 또 사회화 과정에서 부를 축적한 올리가르히 재벌들의 등장 또 이들의 정치적인 개입
마피아의 등장. 네, 러시아.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뭐 의도적인 무시 이런 것들 때문에 러시아 자존심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랬었겠죠. 근데 2000년대 이러한 혼란을 푸틴 대통령이 이제 질서를 좀 잡은 거죠. 그래서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이런 것도 정리하고 또 올리가르키의 정치를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또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부활하고 또 2000년대 초중반에 고도 성장을 거듭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올리가르가 우리말로 하면 재벌이라고. 재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석유라든가 예. 그때 초반에 특히 SOC를 장악한 개인들이 갑자기 급부상해가지고 그렇죠. 재벌들이 이제 가스나 뭐 석유나 그렇죠. 예. 그러면서 마피아하고 결탁됐다 하고 뭐 그런 얘기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쓰는 마피아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마피아라는 건 약간 은유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마피아 하듯이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총독으로 난사하는 마피아가 아니라 뭐 이익 공동체 같은 느낌의 그런. 그렇죠. 예. 그렇군요. 공무원 사회에서. 예. 그리고 또 실제 마피아도 결합됐잖아요. 여기. 그렇죠. 결합돼 있죠.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차이네요. 근데 영화 속에서 보듯이 그런 마피아라고 했을 때 실제 범죄 집단으로서의 마피아. 예.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유화 과정에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이제 푸틴 대통령이 2000년대 한 거는 이 사람들이 정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재벌 회장들이 내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이런 사람들을 다 배제시키고 신사협정을 맺었습니다.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대신에 그동안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저항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베레지옵스키, 구신스키 같은 이제 그 옐친과 가까웠던 재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사람이 이제 호도로코프스키라고 유코스 사장이었죠. 예, 이런 사람 이 사람은 또 감옥에 갔고요. 베레지옵스키하고 구신스키는 이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초반에 부를 축적했던 그런 경제 마피아나 혹은 그 경제 마피아와 결합한 진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마피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했다. 그렇죠. 예. 그걸 또 국민들이 봤다. 러시아 국민들은 공산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 부를 과도하게 축적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경계심이 크고 뭐 그렇습니다. 정서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위치를 굉장히 영리하게 잘 선점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소련의 부활을 경계하면서 또 올리가르키의 정치 개입 또 친서방 리버럴리스트들을 반대하는 그 국민 정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강력한 초강대국을 원하는 러시아 국민의 애국주의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이 애국주의 정서를 선점을 했는데 이보다 더 우익적인 그런 정당도 또 존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온건한 애국주의로 보입니다. 더 그군은 어떤 주장들을 하는 그구들이었어요? 이제 소련의 부활. 구소련의 부활. 구소련의 부활. 또 외국인에 대한 약간의 적대감. 모욕을 추방하자든지.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러시아 이제 자유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정당의 이름과는 달리 굉장히 우익적인 정당입니다. 자유가 들어가는 정당치고 자유를 존중하는 정당이 별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건. 그런 요인이 또 있고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언론과 미디어를 활용한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의 호전성하고 뭐 국론 분열로 인한 우크라이나 혼란 이런 거를 잘 보도를 하면서 강력한 지도자의 필요성을 이제 미디어가 이제 확산시키는 거죠.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방송 장악부터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뭐 여기 또 당연히 푸틴 우호적인 방송이 주류 방송이겠네요, 현재. 예. 그렇죠. 뭐 그것도 그렇게 그 이미지 메이킹을 도와주기도 하고 실제 국민들이 기억하는 혼란을 빠른 시간 내에 했던 실적도 있고. 예. 옐친의 별명이 그러니까 푸틴 이전에 이제 초대 대통령이죠. 옐친의 별명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든 러시아를 상징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이 사람이 병이 많았습니다. 실제 또 알코올 중독자였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푸틴 대통령은 굉장히 2000년에 등장했을 때는 젊고 유능한 지도자 그리고 소련 시절에 가장 유능한 엘리트들이 KGB에 갔거든요. 그런 이미지. 예, 그런 이미지를 KGB 이미지가
또 음습한 첩보기관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엘리트가 가는 곳이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까? 두 가지 이미지가 다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엘리트가 가고 예. 그리고 또 무서운 기관이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KGB 출신으로 이제 자기 엘리트고 젊고 건강하고 그래서 맨날 그 우통 먹고 예. 그런 이미지 메이킹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유도 선수 생활도 했고 네. 일본에 가서는 유도 선수하고 유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냥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더 그런 거죠. 그런 마초적인 이미지를 또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구소련으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 그것도 그렇죠. 싫어하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기준으로 서방의 호전성. 예. 뭐 물론 서방에서는 러시아의 호전성이나 뭐 이렇게 공격하지만 여기서는 그 특히 나토가 미국이 주도하던 그 나토가 동진 정책을 폈잖아요. 계속 소위 그 구소련 체제에 있던 국가들. 예, 동유럽 주로 이제 동유럽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을 예, 발트 국가들. 나토로 편입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러시아를 먹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접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적을 했겠군요. 러시아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과거에 이제 지금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해체했거든요. 근데 나토에 해당되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나토는 해체하지 않고 오히려 동쪽으로 확장을 해와서 이제 러시아 국경 또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이제 다다랐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죠. 러시아가. 예.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한번 해 주시고요. 예. 나오신 김에 하실랍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면 우크라이나 얘기 계속 나와요. 예. 이 우크라이나가 왜 이렇게 민감한 지역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러시아 입장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우리로 치면은 경주 같은 곳입니다. 경주 또는 뭐 평양도 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문명의 고향입니다. 러시아의 역사가 시작이 이 우크라이나의 지금 수도인 키예프 그들이 이제 키이브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산업이나 아니면 인프라가 굉장히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인들이 거기 살지 않습니까? 러시아인들도 많고요. 또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친러 정서가 매우 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흑해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흑해 이제 크림반도는 이제 2014년에 이제 아예 병합을 했고요. 이제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의 동진으로부터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고 동시에 러시아가 지금 탈소비에트 지역을 묶어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는 그런 경제 통합체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 통합체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그러니까 그 소위 서유럽의 혹은 서방의 동진의 마지노선으로 보는군요. 그렇죠. 예. 이해가 좀 더 많이 됐습니다. 제가 알던 것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왼쪽에 서방 국가들이 오른쪽으로 러시아가 과거에 지배하던 영역들을 자꾸 먹어 들어온다. 군사적으로도. 그런 그 불안감을 푸틴은 막아주겠지. 뭐 이런 거군요. 뭐 그렇죠. 러시아 국민들의 그 투표 성향들을 보면 대외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아마 대회가 많잖아요. 주변이 국경을 맞이한 나라들이. 국경도 이제 육지 국경도 한 14개 국가와 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지만 거긴 나라가 북한하고만 있지만 거기는 14개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뉴스에서도 항상 국내 뉴스가 아니고 이제 그 국제 뉴스들이 주로 메인 뉴스로 또 메인 꼭지로 등장하는 경우도 많고 또 러시아 국민들의 투표 성향이 경제 상황보다는 오히려 이제 대외적인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14개 국경을 맞대고 있는 14개 국가에 대해서 러시아가 자존심을 잃지 않고 자기 이익을 지키는 거.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 이런 거 관심이 많다는 거죠. 특히 그리고 이제 서방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대러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제재. 이것이 오히려 푸틴의 지지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본의 입장에서 북한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거군요. 그런 거죠. 서방은 레짐 체인지를 원하는데 오히려 레짐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결과를 압력을 가할수록. 그렇죠. 러시아가 서방의 그런 경제 제재로 무너질 만큼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하간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푸틴이 계속해서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고 장기 집권을 서방의 압력이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 예. 매우 안정된 권력이에요. 말하자면. 네, 그렇죠. 근데 푸틴이 이제 스스로 물러나기 전까지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이 오히려 불안함을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것은 푸틴 개인의 리더십과 개인적인 카리스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푸틴 앞으로 6년 후에 네. 물리적으로 푸틴의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푸틴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지 그 후계자를 이제 후계자를 발탁하는 문제, 그 후계자가 과연 푸틴과 같은 그런 카리스마적 통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6년에 앞으로 푸틴의 6년은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자기 이후에 어떤 안정적인 정치 구도를 만들어 놓을 것인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70%를 유지한다는 게 또 투표해도 또 70%고. 예, 그렇죠. 처음에 2000년에 대선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높은 득표를 얻지 못했고 그때는 50% 조금 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70%. 그렇죠. 왔다 갔다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서방 그리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서방 언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에서 이상하다. 예.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죠. 예, 예. 궁금해하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까지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 예. 이게 뭡니까?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러시아를 공부하고 연구하신 분으로. 예, 장기 집권의 비결을 이제 조금 그 요인들을 좀 나눠보면 첫 번째는 푸틴의 검증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검증된 리더십이라고 하면 뭔가 문제에 국면했을 때 잘 돌파한 그렇죠. 것을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예, 90년대 이제 그 소련 해체 이후에 이 초강대국 지위를 사실상 러시아가 잃고 그렇죠. 또 정치적 혼란 또 경제 위기 또 사회화 과정에서 부를 축적한 올리가르히 재벌들의 등장 또 이들의 정치적인 개입 마피아의 등장. 네, 러시아.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의도적인 무시 이런 것들 때문에 러시아 자존심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랬었겠죠. 그런데 2000년대 이런 혼란을 푸틴 대통령이 이제 질서를 좀 잡은 거죠. 그래서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이런 것도 정리하고 또 올리가르히의 정치를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또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부활하고 또 2000년대 초중반에 고도 성장을 거듭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올리가르가 우리말로 하면 재벌이라고. 재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석유라든가 그때 초반에 특히 SOC를 장악한 개인들이 갑자기 급부상해가지고 그렇죠. 재벌들이 가스나 석유나 그렇죠. 예. 그러면서 마피아하고 결탁됐다 하고 그런 얘기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 쓰는 생각했었죠 그때도. 예, 메드베제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푸틴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총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바꾼 거죠. 예.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보면 약간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예, 러시아에 좀 특수성이 좀 있고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번 선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완전히 개표가 이루어지진 않았고 한 70% 개표를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76% 정도 득표를 했습니다. 70%. 원래 목표가 한 70% 되는 거였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보다 좀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 아마 투표율도 지난번보다 좀 높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앞서의 투표율도 제 기억으로는 대략 한 70% 정도 선으로 계속 이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70%대예요. 근데 국내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도 한 그 정도 나오죠. 예. 지속적으로 그 정도 나오죠. 예. 이게 이제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수치거든요. 예, 그렇죠. 이상하다. 예.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죠. 예. 궁금해하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까지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 이게 뭡니까?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러시아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교수님도 이 러시아 문제로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하신 적 그렇게 많지 않죠?
많지는 않죠. 뭐 몇 번 있습니다. 몇 번. 예. 예. 미국은 맨날 불려가거든요. 그렇죠. 전문가도 예. 많지만. 예. 자, 지금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등 예.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러시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마침 푸틴 대통령이 사선에 성공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사람들이 높지가 않았던 게 러시아라서도 그렇지만 거기는 뭐 항상 푸틴이니까. 예. 예. 이번에도 사실상 하나만 한 선거에 가깝지 않았습니까? 예, 뭐, 제가 학생들한테 제가 대학생 때 대통령이 푸틴이었는데 이번에 또 푸틴 대통령이 또 출마하셨다 그러니까 깜짝 학생들이 놀래더라고요. 몇 년째죠, 지금? 지금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했었고 또 4년을 쉬고 2012년에 3선을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하게 되면 이제 4선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18년째입니까? 권력 최정상에.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14년이고요. 네. 예, 중간에 한번 쉬었죠. 예, 총리로 이제 4년간 있었습니다. 총리로. 예, 예. 중간에 한번 쉬었던 게 이제 그 러시아 헌법에 따르면 3년이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3년이면 안 되지만 횟수는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10번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죠. 중간에 쉬면 물리적으로 예. 나이가 가능하면 그럴 수 근데 있어요. 이제 3년이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헌법 정신은 아마도 예. 2번만 해라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분은 한텀 쉬고, 예. 한텀 쉬고, 그래서 대통령이 푸틴의 대리 아니냐고 다들